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정현돈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중급회계 입문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저희 이번 중급회계 입문 강의는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어떤 수업들을 좀 진행할 건지 하나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강사 소개입니다. 예, 정현돈이고요. 강사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는데 저희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요만한 거라도 당연히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를 뭐 실강 학생들에게는 가르쳐 드리기도 하지만 저희 온라인 수강생분들한테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아무래도 동영상 판매량 다 합하면 다른 것까지 다 합해서 한 달에 3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핸드폰 번호를 한번 알려드렸더니 제가 제 사무실 업무랑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하면 문자가 한 달에 막 100개 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는 안 가르쳐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동영상 들으시면서 질문 답변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제가 아무리 늦어도 그 12시간 안에 답변을 달아드려요. 그러니까 여기다 작성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넘겨서 저희 재무회계 공부 순서를 잠깐 보고 이 중급회계 입문은 어디에 해당하는 과정인지를 잠깐 볼 건데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회계 원리는 당연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급회계 1, 중급회계 2, 그 다음에 고급회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아시겠지만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듣고 요거 듣고 요거 듣고 고급 회계까지 정규 과정 내에서 꼭 들어주셔야 되고요. 세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듣고 요거 듣고 요거 듣고 고급 회계는 저희가 실제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정말 많이 나오면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오는 해도 있기 때문에 또 문제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고급 회계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고급 회계는 별도 정규 시간에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 임박해서 제가 특강으로 한 3시간 정도 요약 강의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들으시면 충분합니다. 세무사분들은 이렇게만 들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계 원리에서 저희가 배우는 난이도가 한 5 정도 된다면 중급 회계는 갑자기 6이 아니라 7이 아니라 8, 9, 10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중급 회계를 잘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고 중급 회계를 조금 버거워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계 원리를 예전에 들었기 때문에 회계 원리를 또 듣긴 좀 싫은데 몇 년 만에 이 회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급회계 원을 바로 가는 걸 좀 버거워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과정이 저희 중급회계 입문이고요. 중급회계는 중급회계 1, 2의 내용을 예습한다. 잠깐 프리뷰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중급회계 입문 수업 대상이 있는데 당연히 회계사 세무사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과정이고요. 회계 원리를 수강한 학생들이 들으셔도 되고 과거에 중급회계를 수강하였던 수강생도 들으시면 되는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 중급회계 입문은 회계 원리를 듣고 중급회계를 듣기 전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회계 원리를 실강이나 온라인 강의로 충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중급회계로 일단 바로 가는 게 맞긴 한데 나는 회계 원리 하는데도 사실 100%다 이해한 것보다 조금 버거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 이런 분들은 중급회계 입문을 수강하시는 게 좋고 회계 원리를 듣다가 중급회계로 가셨는데 중급회계 내용들이 조금 너무 좀 뻑뻑한 것 같아. 좀 나한테는 아직 좀 버거운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다시 돌아와서 중급회계 입문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회계 원리는 정말 많이 알아요. 또 혹은 제가 회계사 세무사 시험 공부할 목적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산회계나 뭐 회계 관리 이런 자격증들을 이미 취득하고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굳이 회계 원리를 또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바로 중급회계를 듣기 전에 저랑 합을 좀 맞추셔야 되니까 중급회계 입문을 한번 수강하시는 것들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중급회계를 수강했는데 예를 들어서 IFRS 개정 전에 중급회계를 공부하셨던 직장인분들이나 졸업한 지 좀 되신 분들은 바로 중급회계에 들어가면 조금 버거울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 중급회계 입문으로 이 중급회계 내용들이 재무회계 내용들이 IFRS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듣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요. 저희 그쵸. 세 번째로 아직 중급회계 수강에 확신이 없는 수강생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회계 원리까지는 괜찮았는데 선배들이 워낙 중급회계 내용이 어렵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야. 이런 분들은 중급회계 입문을 한번 수강해 보시고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중급회계로 넘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간평사, 관세사, 계리사, 세무직 공무원을 공부하실 목적으로 혹시 회계를 저희 학원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요 정도 들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 정도. 좋아요. 여기까지 저희 중급회계 입문의 수업 대상을 봤고요. 중급회계 입문 수업 구성을 좀 보면 첫 번째로 저희 10회 진행할 겁니다. 40시간이요. 실제로 중급회계 1, 2 정규 강의는요. 140시간 정도 돼요. 제가 보강까지 하면 한 150시간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모든 학원 다 공통이고요. 이거보다 짧게 하는 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저희 중급회계 입문은 어디까지나 중급회계 예습을 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40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일단 중급회계 1은 전 범위를 다 가리킬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급회계 1을 충실히 하고 나면 중급회계 2 내용은 사실 중급회계 1에서 배운 논리를 복습하는 게 맞기 때문에 중급회계 1을 충실히 좀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시험은 중급회계 2가 중급회계 1보다 두세 문제 더 나오고, 하지만 중급회계 1을 모르면 중급회계 2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이번 중급회계 입문에서도요. 중급회계 1 범위를 충실히 다루고 중급회계 2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중급회계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입문에서 좀 배웠으면 하는 게 금융자산이 있고요. 수익이 있어요. 수익. 그래서 금융자산, 수익, 현금 흐름표를 저희가 미리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 중급회계 입문 강의에서는 중급회계 2 내용도 다 다뤄봤는데 실제로 지금 중급회계 입문에서 중급회계 2 내용까지 다 다루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어차피 중급회계에서 배울 건데 중급회계 2 내용을 다 배우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중급회계 가서 꼭 다뤄야 되는 요 세 단원을 이번 중급회계 입문 강의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좋아요. 그렇고요. 저희 중급회계 입문의 수업 목표를 일단 보시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급회계를 더 잘 수강하기 위한 예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중급회계 이게 주말반 이 세무사 주말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저희 학원에서 그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주말반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제가 얘를 파트별로 예습을 좀 시키기 위해서 숙제를 좀 파트별로 어디 어디 듣고 오세요. 이렇게 예습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저희 이 강의는 어디까지나 중급회계를 잘 듣기 위한 예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급회계를 수강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계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뭘까요? 회계원리 1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계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거래를 보고 이 거래를 회계 처리해서 요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알아야 되고 차변과 대변에 기재되는 숫자들이 어떤 논리로 계산이 되는지도 또 알아야 되고 차변과 대변에 회계 처리한 숫자들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꽂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 그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회계 원리를 보면 전반부 파트는 이 재무제표 작성 원리를 배웠다면 후반부 파트는 중급회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각 계정들의 간략한 내용들을 좀 배웠잖아요. 근데 회계 원리에서 간략한 내용들을 배우면서 꼭 알아야 되는 우리 필수적인 논리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타 포괄손익이 어떻게 쓰이는지, 기타 포괄손익의 의미, 또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현재 가치의 계산 논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 이 회계 원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씩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중급회계 입문 시간에는 다시 한번 중급회계를 배우기 전에 꼭 필요한 회계 처리라던가 아니면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 다른 말로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과 의미,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볼 거고요. 세 번째로 현재가치평가에 대해서 각 계정별로 현재가치가 적용되는 부분은 현재가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중급회계 수업을 바로 가봤더니 그 회계원리에서 이 부분을 대충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중급회계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중급회계 입문의 수업 목적이에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교재는 IFRS 중급회계 입문 2021년 쓸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0년판으로는 수업을 들으실 수 없어요. 왜냐면 개념 체계가 개정된 내용도 있고 작년 2020년판에서는 중급회계 1, 2를 다루다 보니까 이 1에 대한 내용이 좀 짤막짤막한 부분이 좀 많았어요. 중급회계 2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번 2021년 중급회계 입문에서는 1을 메인으로 다루고 2에서는 여러분들이 중급회계를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만 꼭 집어서 다루기 때문에 중급회계 1의 내용을 좀 충실히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2020년 교재로는 지금 이 수업이 싱크도 안 맞기 때문에 2021년 교재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위한 교재고요. 2021년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역시 또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줄을 치지 않으셔도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게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이번 교재의 좀 특징은 셀프 스터디는 옛날부터 있어서 제가 앞에 내용들의 요약 부분이나 핵심적인 정리사항들을 셀프 스터디에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좀 풍부한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에디셔널 코멘트를 따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에디셔널 코멘트는 해당되는 부분의 예시나 다시 한번 말로 풀어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디셔널 코멘트를 보시면 아 이게 앞에 교재에 나와 있는 이론이나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거에 바탕되는 거구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에디셔널 코멘트 문구를 좀 달아놨고요. 이번에 특별히 제가 부록에 기초 회계 원리를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회계 원리를 대학교 때 한번 들었기 때문에 회계 원리를 또 듣고 싶진 않고 중급회계 입문을 들 건데 그래도 회계 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부록에 있는 기초 회계 원리 부분을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고 차분히 좀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입문 시간에 예를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회계 원리를 다시 리마인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업 진행을 좀 할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중급회계 1만 실제 수업 시간에 중급회계 1을 놓고 본다면 80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 입문 강의에선 40시간 동안 중급회계 1 내용에 2의 메인 토픽 3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사담은 좀 줄이고 수업 위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그럼 바로 이제 진도 나가볼 건데 저희 1장을 보시면 재무회계와 회계 원칙이고요. 첫 번째로 가면 회계 정의, 회계 의의가 나와 있는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이 회계 의의에 대해서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이 사례 분석을 보시면 사례 분석은 교재에 없어요. 사례 분석을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이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모뉴엘. 최근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분식회계 중에 하나인데 이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고요. 뭐 신라호텔 주식 사면 뭐 사드 터지고 뭐 삼성전자 주식 사면은 애플 신모델 나오고 뭐 약간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늘 주식으로 손해 보는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맨날 야 너는 주식하지 마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식하는 애였어요. 좀 친했는데 어느 날 저랑 이제 술을 마시는데 저한테 야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빌 게이츠가 세계 가전 뭐 박람회에서 한국에서 20년 후에도 대기업으로 남을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다더라. 빌 게이츠가 극찬을 했다는데 나 이 회사 주식을 그래서 좀 살려고 그러는데 너 모뉴엘이라는 회사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 듣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냥 그때 술자리였기 때문에 그래 화이팅 뭐 잘하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자꾸 주식으로 손해보는데 또 주식 산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이 핸드폰으로 모뉴엘 재무제표를 한번 봤다고요. 근데 모뉴엘 재무제표를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모뉴엘 재무제표를 봤는데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일단 모뉴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매출이 1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1조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숫자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순화시키는 거지 정확히 딱 1조였다 그렇진 않죠. 매출이 1조였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매출 1조 넘는 회사가 진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와,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라고 봤더니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이 0.9조 있었다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대화시켰던 거지 실제 이 숫자였던 건 아니에요. 매출 채권이 0.9조였다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건 팔았는데 물건 판 거에 90%가 외상이래.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해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차입금이 0.5조 정도 있었어요. 아니 매출을 1조나 내는 회사가 은행에서 돈 빌린 게 5천억이나 됐다고요. 차입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밑에 당기손익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당연히 당기손익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랬다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현금 흐름표를 봤더니 이 회사 현금 흐름이 실제로 현금이 유입된 금액이 있고 1년 동안 유출된 금액이 있을 텐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더라고요. 아니 매출이 1조나 나오는 회사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 회사는 좀 이상하다. 친구야. 내가 웬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 회사 좀 수상하니까 이 회사 빌 게이츠가 아무리 극찬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주식 사지 마 그랬다고요. 제가 너무 완강하게 얘기해서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주식을 안 샀죠. 그리고 몇 해가 아니라 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회사가 부정회계로 바로 문제가 터졌죠. 그랬다고요. 네이버에 모뉴엘 사태 타고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모뉴엘이 어떤 회계 부정을 하고 있었냐면 이런 걸 하고 있었다고요. 여기 모뉴엘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저기 해외에 모뉴엘 주니어를 만들어 놨다고요. 사실 모뉴엘 주니어나 모뉴엘이나 똑같은 회사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해외에 모뉴엘 주니어를 만들어 놨고 모뉴엘 주니어의 물건을 팔았다고요. 당연히 이 회사는 나니까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왔다 갔다 돈이 안 하겠죠. 그래서 다 요걸 외상거래했다고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 원리까지는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차변에 매출 채권이 오면서 대변에 매출이 오게 됐겠죠. 이런 거래를 계속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1조나 되는데 대부분이 매출 채권이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차입금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따라오시죠.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요 매출 채권을 은행에서 요 매출 채권을 회수하려고 했더니 모뉴엘이나 모뉴엘 주니어나 똑같은 회사기 때문에 돈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은행이? 회수 못 하죠, 당연히. 애초에 돈이 둘 다 없다고요. 자기들끼리 내가 나한테 거래하고 은행한테 대출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이 요 모뉴얼한테 대출해준 금액을 회수 못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게 다 사기인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웃긴 얘기는 그래서 나중에 은행이 이 모뉴얼 주회사 모뉴얼 주니어 해외에 있는 모뉴얼 주회사 회사 가보니까 창고에 처음에는 이 로봇 청소기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요런 거래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로봇 청소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벽돌 보내고 막 그랬다고요. 창고에 벽돌 있고 그랬다고요. 제 친구가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과정이 회계예요. 회계가 별게 아니라 이 과정이 회계라고요. 자, 지금 제 친구가 있었죠, 제 친구. 제 친구를 뭐라고 그래요? 제 친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요 주식을 살까 말까 정보를 필요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뭐라고 그래요? 정보 이용자라고 하죠. 제 친구가 뭘 하고 싶어 했어요? 주식을 살까 말 건지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했죠. 그쵸?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정보 이용자에게 제가 뭘 줬어요? 야, 봤더니 이 회사 요렇고 요렇고 요래서 요 회사 주식을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정보를 제공했죠. 이게 회계라고요, 여러분.
회계는 뭐라고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회계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10페이지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현재는 회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경제적 실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식별 알아보고 측정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오늘 뭐 생각해 보시면 돼. 회계는 먼저 뭐라고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신다. 아니 회계 원리도 아니고 너는 중급회계 입문이라면서 뻔한 얘기를 왜 하고 있니? 회계 그래 알았어. 회계적을 왜 얘기해? 여러분 이거만큼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회계의 정의가 뭐라고요?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배울 건데 그 회계 처리를 배울 때 보면 어떤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배울 때 이렇게 회계 처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회계 처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회계 기준이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아니 학생들이 물어보죠. 왜 선생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고 합니까? 얘 때문에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긴 게 회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보 이용자한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 지금 소송에 걸렸어. 소송에 질 것 같아. 소송이 졌대. 판결이 나서. 소송이 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상대방한테 10억을 물어내야 된대요. 10억을. 그럼 나는 지금 10억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으니까 회계 처리를 보면 부채를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으니까 부채 10억 쓰고 부채가 생긴 것만큼 비용 10억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겠죠. 이렇게 부채 10억, 비용 10억이요. 자, 요 경우에 회사는 보험을 들어놔서 내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10억을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 건 맞지만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5억은 대신 내준대요. 나 대신 보험회사가 5억 내줄 거래. 그럼 나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순간 10억을 갚아야 될 의무도 생겼지만 5억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권리도 생겼다고요. 그럼 이 경우에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5억을 받기로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5억을 어차피 받기로 했으니까 부채 5억을 없애면서 비용 5억을 없애는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별도의 자산으로 5억을 잡고 얘를 비용과 상계하거나 별도의 수익으로 5억 잡는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충당부채에서 이런 회계 처리를 배울 건데 그럼 이 경우에 우리 회계 기준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이점이 뭘까? 보세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얘와 얘가 상계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갚아야 될 돈이 5억만 있는 줄 안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갚아야 될 돈 10억도 보이고 보험회사가 나 대신 갚아줄 돈 5억도 보이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정확한 정보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로 회계 처리하라고 한다고요. 결국 이런 게 다 어디서 파생된 거야? 회계의 정의에서 파생된 거예요. 회계가 뭔데?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박스 밑에 이러한 정의로부터 회계가 추구하는 목적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체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수많은 회계 처리를 배우면서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할 거라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정보 이용자한테 더 많은 정보를 주죠. 이런 얘기 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나온 김에 잠깐만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 그 부기가 있어요. 부기. 요즘은 뭐 부기학원 같은 게 없는데 부기가 있다고요. 요 부기가 있고 회계가 있는데
자꾸만 이 회계랑 부기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기는요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부기라고 해요. 기장하는 걸 부기라고 하죠.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부기라고 하지만, 저희 회계는요 장부에 기록하는 거 플러스로 여기서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그럼 회계랑 부기랑 같은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당연히 다른 개념이죠. 저희 회계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셨고요. 그럼 제가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회계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걸 회계라고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쵸?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아이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 나중에 필기하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많은데 꼭 쓰다 보면 나중에 여기 와서 막 좀 조그맣게 쓰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회계라는 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데, 도대체 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어디다 쓸까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결국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회계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회계적 정보? 회계적 정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 회계적 정보를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적 정보라고 해요. 그럼 이 경제적 정보 안에는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가 있냐면 이렇죠. 재무적 정보가 있고요. 비재무적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교재 하단에 셀프 스터디를 보면 나와 있죠. 셀프 스터디를 보면 경제적 정보는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하는데, 재무적 정보는 화폐 단위로, 즉 돈으로 측정이 가능한 정보를 재무적 정보라고 하고, 비재무적 정보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보를 비재무적 정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경영진의 능력이나 기업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비재무적 정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유한 킴벌리, 우리 강산 푸르게 하기 때문에, 야, 유한 킴벌리가 뭐 걔네 공장 돌리면서 밑에 하천 오염시키고 하겠어? 이런 것들이 다 비재무적 정보라고요. 돌아와서 보세요. 지금 다시 모뉴엘로 돌아보면 저랑 제 친구가 이 모뉴엘 주식을 얘기하면서 회계적 정보, 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회계적 정보, 다른 말로 경제적 정보를 다 다루고 있었다고요. 왜? 모뉴엘 얘기하면서 빌 게이츠가 극찬했다면서요. 이거 무슨 정보예요? 비재무적 정보죠. 제가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봤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얘기했죠. 이건 무슨 정보예요? 재무적 정보예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가 배울 이 회계적 정보는 숫자로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재무적 정보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저희 회계에는 재무적 정보 외에 비재무적 정보도 포함합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중급회계 입문부터 시험에 나오는 얘기들을 하고 싶진 않지만, 저희 요 10저항에서 10페이지에서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회계는 재무적 정보나 과거 정보만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요즘 회계는 비재무적 정보, 화폐 단위로 측정이 불가능한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10페이지 셀프 스터디 위에 회계 정보의 생산 측면만을 강조하지 않고 회계 정보의 이용 측면까지 강조하고 있다. 회계는 그러므로 현재 회계 정보를 경제적 정보로 간주하여 재무적 정보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봐서 우리 회계 정의까지 받고 잠깐 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래도 중급회계 입문이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에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회계 원리까지는 들었다는 가정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OT 보시고 나는 그럼 회계 원리 안 듣고 중급회계 입문 듣고 그냥 바로 중급회계 넘어가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회계 원리로 먼저 가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우리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뭐가 있을까 보면
첫 번째로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전에 채권을 발행해서 기업 자체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 그럽니까? 재무제표에 사채 등으로 꽂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또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그럼 여기 뭐? 자본금이 올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 회사의 채권을 사거나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투자자라고 하죠. 그렇죠. 투자자. 근데 여러분, 이 투자자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기 때문에 사실 그 주식 정보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여태까지 들었던 주식에 다 투자를 했다면 한 30억은 벌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도 투자하진 않았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진짜로 여의도 증권가 이 주식 한 운용기금 1000억, 2000억 이렇게 운용하시는 분이랑 이 한번 이렇게 꼽사리로 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 괜찮은 주식 정보를 들었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사면은 그때 당시에 8월이었는데 연말까지 가면은 지금 4만 원인데 한 2만 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이게 내년 5월까지는 10만 원까지 올라갈 거니까 10만 원까지 기다리면 좀 너무 위험하고 8만 원 정도에 팔아. 지금 주식 그 주식을 사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사면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죠. 못 샀어요. 하지만 제가 못 샀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 회사 주식을 매일 봤다고요. 매일. 사지도 않았으면서 매일 봤어요. 지금이라도 살까 말까? 지금이라도 살까 말까 하면서 매일 봤다고요. 실제로 그 회사 주식이 8만 8천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와이프한테 엄청 뭐라 그랬어요. 보시면 저 같은 사람은 뭐예요? 실제로 이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진 않았지만 조만간 산다는 생각에 계속 봤죠. 그래서 기업의 투자자를 보면 현재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만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투자자도 있냐면 조만간 이 회사의 주식을 살 잠재적 투자자도 있다고요. 잠재적. 따라오시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회사 은행에서 정말 돈을 빌려올 수도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 재무제표에 뭐라고 기재합니까? 그쵸? 차입금이라고 기재하죠. 그럼 이렇게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대여자라고 하죠. 보통 은행, 금융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나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포스코로부터 좀 철강을 사와야 돼요. 근데 당장 포스코로부터 철강 사올 때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철강을 사왔대. 외상으로. 그럼 외상으로 사오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사온 거니까 매입 혹은 상품 혹은 재고 자산 이쪽에 뭐와? 매입 채무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입 채무가 올 거라고요. 그럼 요 매입 채무 나한테 정상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얘를 기타 채권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업의 재무 상태표의 대변만 봐도 이 기업들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뭐도 있습니까? 이 기업의 자산 쪽을 보면 이 자산 쪽을 보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자산, 이 땅이나 건물, 그 당시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쪽을 보면 요 기업의 경영자들이 지금 현재 요 기업의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요 재무상태표 밖에 보면 어떤 사람, 기업 밖에 뭐가 있을까? 또 우리 정부도 있을 거고요. 일반 대중도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경영자도 요 기업의 자산을 운용하려면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업부에 어떤 제품들이 잘 팔리는지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회사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지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여자, 은행도 마찬가지고 기타 채권자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가 장사가 잘 안 되는 회사 같으면 이제 이 회사한테 외상으로 물건 팔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는 이 회사가 지금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일반 대중은 이 회사가 지금 신입사원을 언제 뽑는지, 신제품 언제 나올 건지 이런 거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랑 이렇게요. 자, 이렇게 분류하면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이렇게 분류하면 어때 보이세요? 그쵸?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회사 내부가 아니라 회사 밖, 다른 말로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업 외부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경영자는 기업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래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외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기업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나눈다고요. 자,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11페이지에 있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분류예요. 보시면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누는데 외부 정보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대중 및 정부 규제 기관이 있고요.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를 보면 경영자나 기타 관리자가 있겠죠. 경영자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사장님만 생각하는데 상무님, 전무님,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도 다 경영자로 봐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 이용자를 보면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누게 되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는. 이 내부 정보 이용자는 정보의 접근에 제한이 없죠. 아니 우리 회사 정보를 경영자인 내가 좀 알겠다는데 정보 접근에 제한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내가 회계 정보를 작성한다고 경영자가 내가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회계 정보의 산출 과정에서 내가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을 사올 때 선입선출법을 쓸 건지 평균법을 쓸 건지 누가 결정해요? 경영자가 결정하잖아요. 유형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정액법을 써서 감가상각을 할 건지 정률법을 써서 감가상각을 할 건지 누가 결정해요? 경영자인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회계 정보 산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내부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엔 정보의 일전 정보 작성에 있어서 회계 정보 작성에 있어서 일전 규칙이나 기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부장님이 좋아하는 양식이 따로 있고 과장님이 좋아하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또 최근에 보면 이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 사장님이 정태영 사장님인데 그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글 쓰시거든요. 거기 보시면 요즘에 현대카드는 회의할 때 PPT 안 하고 무조건 흑백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만 보고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인데 형식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빨리 본질만 회의하고 끝내자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엔 회계 정보에 있어서 정보의 작성 규칙이나 기준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엔 이용하는 회계 정보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정보가 이용하는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읽어볼게요. 보시면 교재 11페이지 이번에 내부 정보 이용자 보시면 주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들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내부 정보 이용자는 당의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 정보의 산출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회계 정보는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 정보를 산출하고 지켜야 할 지침이나 규칙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를 관리 회계라고 한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 회사 밖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당연히 정보에 접근에 제한이 있겠죠? 제가 갑자기 저희 학원 옆에 있는 삼성전자 본관 들어가서 나 그냥 정인돈인데 니네 회사 재무제표 좀 보여줘.
니네 회사 회계 지금 어떻게 회계 정보 작성하는지 한번 알아볼게 이러면 나가라고 그럴 거라고요. 그쵸? 당연히 제한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삼성전자의 내부 사정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삼성전자가 자기들끼리 쓰는 그냥 은어를 갖다 줘가지고 딱 던져주면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일정 작성에 규칙이나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이 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 회계 정보를 보여줘도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최근에 제 동기 회계사 중에 농협에서 이 회계 업무를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컨설팅을 나갔는데 이 회계 자료를 받았는데 농협에 채소 적립 충당금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 이 베지테리안이 아니라 이 채소가 아니라 이 채소 값을 잘못 쓴 줄 알고 담당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농협에는 정말 채소 적립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채소의 수급이 딸리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잡아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계사인 제 친구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당연히 규칙과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와 다르게 정보의 접근에 제한이 되고 정보의 규칙이나 기준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랑은 회계 정보 형식이 달라야 될 거라고요. 그런 회계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저랑 지금부터 뭐 배울 거예요? 요 재무회계 배울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외부 정보 이용자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정부, 일반 대중들이 있는데 이들은 회계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회계 정보는 통일된 지침과 규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한다. 일단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일정한 작성 규칙이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한 작성 규칙 기준에 따라 회계 정보를 작성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볼 수 있게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와 있는데 심심하니까 저희 셀프 스터디 잠깐만 볼게요. 셀프 스터디. 여러분 최근에 저희 회계사 기출문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무회계를 이 기업 경영자는 이 재무회계 정보에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외부 정보 이용자가 사용하는 재무회계를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는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OX. X죠. 왜 X일까요? 여러분, 이 재무회계를 누가 만드냐면 경영자가 만들어요. 기업 내부에서 경영자가 작성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만든 회계 정보를 왜 자기가 의존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셀프 스터디 보시면 12페이지에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에게 전달되는 회계 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될 필요가 없다. 또한 경영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 정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12페이지 하단에 회계 분류가 나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돼요. 회계 원리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저희 이제 중급회계부터는 저희가 재무회계를 배우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중급회계 입문 첫 시간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인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